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원래는 로마가 여기 연한 주황색으로 된 요만한 일곱 개 언덕으로 둘러싼 요 도시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원전 한 272년 정도 되면은 여기 다 빨갛게 되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죠. 그리고 반도 통일한 다음에 이제 지중해 넘어서 막 바다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보는 건데, 여기에 다른 민족들 되게 많았습니다. 선주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트루리아인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고, 삼리움족, 타렌툼족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오른쪽에 그리스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온 그리스인들도 굉장히 이탈리아 남부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이제 노예로 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인 노예인데 워낙 똑똑한 노예들이 많으니까 튜터로 쓰고 했죠. 반드시 뭐 가정 가사일, 뭐 이상한 건축일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 고급 인력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 많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여러분 페이지 25에 적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유명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폴리스의 운명과 로마의 그 전략 비교를 하는데 읽어보세요. 비슷한 시기니까 뭐 항상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딱 느낌이 오는 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문장이 좀 길고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영미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양서라고 하더라고요. 줄을 좀 쳐놨는데 기번이 보기에 아테네 스파르타는 대단한 나라였긴 했는데 되게 폐쇄적이었다. 시민권을 남들한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가 최전성기에도 3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떤 집단의 어떤 좋은 점이든 다 받아들였다. 개방성 이런 게 기본이고 그걸 또 다 인정해줘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원전 6세기경에 이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몇 명이야? 8만 명 정도. 이게 기원전 1세기경의 동맹시 전쟁 발발 전을 보면 46만 3천 명이잖아요.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늘지 않잖아요. 준 겁니다. 주변 동맹들한테. 그러면서 그냥 100% 똑같이 주기만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르게 줍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시민권을 개방하긴 하는데 시민권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완전히 로마라고 생각된 도시들은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주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동맹 관계가 된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자치권을 주면서도 라틴 시민권이라고 해서 절반의 참정권만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계속 이렇게 진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좀 로마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전쟁도 되게 격렬하게 한 다음에 흡수가 됐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도시 동맹도시 시민권이라는 걸 주는데 이거는 참정권은 없는 시민권입니다. 사실상 시민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로마와 통혼할 수 있고 통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완전하게 안 주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와 달리 로마가 계속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그 피정복민에 대한 긴장 이런 게 없잖아요. 경쟁시켜서 계속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하니까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의 동력이다. 통일의 역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의 역량은 시민권 개방이다. 사실 다른 내용도 많지만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잘 싸워서 그렇죠.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이기니까 시민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중장보병들이 잘 싸우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피아 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도라는 건 도로란 뜻이고 아피아라는 건 이걸 처음으로 만든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침략하러 갈 때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겁니다. 아피아 가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설명했던 시민권을 개방한 점, 그리고 개방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통치를 할 때 좀 구분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나눠서. 이것은 이게 이제 아피아 가도 얘기입니다. 이렇게 포석을 깔아서 흙길이면 이게 어렵거든요. 비 오고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길 만들어 놓은 거고 꽤 길어요. 아피아 가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시민권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씩 전쟁을 해서 로마로 만든 다음에 군사권과 외교권을 로마가 빼앗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치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서로 다른 조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해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죠 좀. 그 다음에 도시 간 동맹은 절대 금지입니다. 로마랑만 군사 모든 게 동맹이지 자기들끼리 뭔가 연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뭐 권한을 좀 다르게 준 것. 어떤 게 자치도시예요? 어떤 게 동맹도시예요라고 물어보시면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 좀 변하는 거라서. 시민권을 좀 나눠서 줬다는 걸 아시면 되고 마지막에 요거를 좀 보실까요? 식민도시 부분. 식민도시는 원래 도시가 없었던 곳인데 로마가 개척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소유자가 없는 그런 땅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후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요. 요런 게 가능하잖아요. 로마 시내에 살던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가자, 가라. 가면 좋아요. 새로운 땅을 분배시켜주니까. 그래서 로마 자체의 사회 문제, 불안 같은 것도 해결이 되고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또 중장보병의 시민군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팽창하면서 새로운 땅에 사람들 보내고 계속 로마는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가 팽창을 해서 이탈리아 반도는 금세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중해로 뻗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로마사 들어갈 때 봤던 지도가 지중해는 로마에 호수해가지고 완전히 로마가 지중해를 다 감싸고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지도. 거기를 동서로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서쪽부터 하게 되는데 서쪽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과 싸워서 얻어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포에니가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뭔가요? 포에니는 민족 이름이에요. 국가명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거의 빈칸에 쓰셔야 돼요. 카르타고. 근데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카르타고 사람들이 선조가 페니키아인이고 페니키아인을 이제 라틴어로 포에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점이었다가 이탈리아 반도를 다 이렇게 통일하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요 지도에 요 표시되어 있는 섬들, 이 섬 혹시 무슨 섬인지 아세요? 이탈리아 남쪽에 이 큰 섬, 요즘 놀러 가면 되게 인기 좋은 섬,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 위에 코르시카 섬, 샤르데냐 섬, 요 섬도 처음에는 다 카르타고 거였거든요. 요 전쟁이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지도라서 지금 로마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 보라색입니다. 이 섬부터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카르타고가 꽤 크죠? 원래 이거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 지역을 무슨 반도라고 부르지? 여기 지역?
아프리카랑 이렇게 지브롤터 해협으로 떨어져 있는 여기 이베리아 반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북아프리카. 여기를 다 가지고 있던 카르타고라는 거대한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지 또 보시면 나옵니다. 빈칸에 카르타고.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역사에 요때밖에 안 나오죠. 후손들도 안 남아 있습니다. 1차 전쟁은 섬 3개 빼앗은 거. 아까 그 섬 3개 있죠? 시칠리아, 샤르데냐, 고로시카. 요 3개 섬을 카르타고한테 이겨가지고 빼앗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원래 해상무역을 하던 세력이지만 로마는 육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거 배워가지고 쌓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카르타고는 기본적으로 상인들이고 그래서 다 돈을 써가지고 용병을 썼다면 로마는 시민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전쟁에 임하는 기상이 달랐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여튼 시칠리아를 이제 최초의 속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속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프로방스라고 하는 거. 총독을 파견해서 좀 세금을 다른 곳보다 과하게 받는 정복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생긴 그런 개념입니다. 속주. 나중에는 이집트라는 속주도 생기고 갈리아라는 속주도 생기고 아주 많아지죠. 1차 때는 쉽게 로마가 이겼는데 2차가 문제예요. 2차가 카르타고 엄청 잘 싸우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카르타고의 장군 이름이 바로 한니발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친구들이 로마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로마인이 아니고 카르타고 쪽의 장군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지도가 좀 중요한데요. 쳐들어오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둘 다 이상한 루트로 쳐들어가서 그게 참 역사에 남아있죠. 카르타고가 여기가 수도고 로마가 여기 있는데 배로 이렇게 싸운 게 1차였거든요. 근데 2차 때 카르타고가 성공을 하는데 배로 쳐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뒤를 치는 겁니다. 이탈리아 북부로. 근데 로마는 한 번도 이탈리아 북부로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 알프스 산맥이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에 피레네 산맥도 있습니다. 이 산맥을 걸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한니발이 몰래 온 겁니다. 그래서 다들 놀랬죠. 여기 나오죠? 심지어 코끼리도 데리고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다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코끼리가 알프스 산맥 넘을 수 있어? 정말 어려웠겠죠. 막 제발 산맥 넘어달라고 빌면서 끌면서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병들이었는데 이걸 몇 년 동안 같이 알프스 산맥 넘으면서 자기들끼리 끈끈해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대부대가 갑자기 위로 쳐들어오니까 로마가 상당히 패배합니다. 연전연승을 해서 어디까지 밀리냐? 칸나까지 밀립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칸나의 전투. 여기 위치 보시면 여기잖아요. 이만큼 밀린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막 소란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거의 이제 로마가 7만 병력을 잃고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 카르타고가 한 가지 실수를 하죠. 한니발이 오랫동안 장기간 출정을 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군량을 잘 안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내부에 있으니까 고립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지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로마가 이상하게 반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냅두고 본진을 털러 갑니다. 배 타고. 그렇죠? 여기 이상해. 로마 애들도. 그래서 로마가 본진으로 가니까 급하게 카르타고가 한니발 보고 들어오라 그러죠.
그래서 한니발은 또 한 바퀴 돌아서 배 타고 또 금방 카르타고로 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자마라는 곳에서 이제 격돌을 하는데 스키피오라는 로마 장군이 크게 이겼다. 코끼리도 따라왔는데 코끼리가 뿌 하면은 코끼리에 못지않게 나팔을 불면서 코끼리를 놀라게 하고 코끼리가 막 돌진해 오면 옆으로 샥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로마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코끼리 무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바로 한니발. 여러분 한니발 어떻게 알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알면 좋은 거야. 이상한 걸로 알 수도 있어. 이게 한니발 렉터라고 약간 살인자 영화가 있거든? 혹시 그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몰라요? 모르면 됐어요. 한니발 장군. 카르타고 장군입니다. 이거 봐. 스키피오 봐. 이상하게 생겼지? 로마 장군입니다. 대머리야. 스키피오 장군이 이제 결국 가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를 거의 멸망시키고 아주 가혹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카르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부 지중해 패권을 이때부터 장악했는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멸망을 시켜요. 3차 침입. 좀 잔인한데 202년에 끝났으니까 좀 살게 냅두는구나. 카르타고가 그 뒤로 이제 무장을 하지 못하는 조약에 의해서 막 딴 데 침입을 받아서 위아래로 침입받아도 뭐 대응도 못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해상 무역이 워낙 활발하니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고 아예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또 속주로 만드는데 아프리카라는 속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스키피오한테 별명을 지어주죠. 아프리카까지 가서 크게 이겼다고 해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런 별명을 지어줍니다. 아프리카의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죠. 카르타고의 모든 뭐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만들고 그 땅에서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소금을 엄청 가져가서 카르타고에 뿌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재기하지 못하고요. 서부 지중해는 로마의 것이 되었고 아까 동부 지중해도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동부 지중해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동부 지중해에는 마케도니아 왕조가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걔네랑도 전쟁을 해서 다 속주로 만들고 호일 전쟁이랑 비슷한 과정으로 이겨가지고 전체 지중해를 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배를 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모르는 이유가 제가 생략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테네 스파르타 있던 폴리스랑 그거랑 페르시아랑 전쟁한 거 배웠었죠. 이게 무슨 전쟁이었죠? 페르시아 전쟁. 근데 사실 폴리스도 페르시아도 그 이후에 여기로 흡수되는 거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최대 왕국을 만든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짧게 통일을 하고 금방 죽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사후에 세 개의 큰 나라로 또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안티고누스족, 셀레우코스족 이래가지고 세 개의 후손들이 이렇게 각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을 로마가 싸워가지고 다 흡수한다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케도니아 전쟁이라고 해요. 다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아마 생략이 돼서 생략한 김에 얘도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전쟁도. 지도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한창 때에 알렉산더가 건설한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보다 더 커요. 동쪽으로 더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그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여러 개 복제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 청록색 네모가 있을 건데 거기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집트 쪽에 하나 만들고 원정하면서 다 막 계속 만들어요. 여기도 알렉산드리아를 만들도록 해라. 저기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개나 되네요. 여기 답사가 보면 중앙아시아인데 갑자기 그리스 건축이 막 나타나면서 도시 이름은 알렉산드리아래. 하룻밤 자고 또 딴 데 가면은 또 알렉산드리아가 나와요. 그리스식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계속 보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도 다른 민족 사람 여자와 결혼하고 이렇게 좀 문화를 섞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런 사람들 다 알렉산더 대왕 시기의 사람 아닙니까? 오른쪽 위에 유레카 누군가요? 유레카 누구예요? 헐, 아르키메데스 아닌가요? 맞죠? 지렛대의 원리도 이때 발견되죠. 누구예요? 아르키메데스 똑같아요. 이거는 뭔 거 같아? 제가 그림은 좀 풍자한 거 다른 버전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이 사람도 유명해? 근데 원래 사람은 그건 거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뭐 가르침을 청하러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갔는데 내 햇빛 가리지 마 이렇게 말했던 철학자가 있어요. 그거를 약간 패러디해서 내 원 밟지 마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 누구야? 그냥 패러디야? 진짜 있는 얘기예요? 뭔데? 유클리드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림 좋아서 아 그래요? 아 원래 있는 얘기구나. 이 사람도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아르키데메스라고? 다 아르키데메스네.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지구에 둘레 잰 사람 누구야? 걔도 무슨 클래스일 텐데. 그리고 그 사람 천동설 P로 시작한 사람. 맞아 그 사람. 프톨레마이오스 그것도 다 이때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문화 발전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개의 왕조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 세 개 왕조를 로마가 다 흡수해서 마케도니아 전쟁으로 지주계가 이제 완전히 로마 것이 되었다. 요까지가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마케도니아 전쟁 이후까지의 얘기예요. 됐죠? 우리는 여기까지 한 겁니다. 팽창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문제는 요만큼한 영토의 나라였던 로마 공화국이 이만큼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넓은 영토를 공화국대의 정치 구조로서 계속 다스릴 수 있을까? 그 괴리를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계속 할까요? 그만할래. 왜냐하면 애들이 몇 명 없는데 너무 많이 나가면 좀 그래. 그렇지 않니?